사실은 이제 그 종교하고 과학은 굉장히 상반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냐 과학이냐 이런 대립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교 철학하고 제가 아는 과학하고는 굉장히 잘 맞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과학에 없는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게 해주는 면들이 있었고 이런 게 과학하고 반대되는 게 아니고 현대 과학 예를 들면 그 당시 이제 뭐 이렇게 카오스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라든지 뭐 양자역학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하고 오히려 잘 부합하는 그런 종류의 사유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는 사실 그러면서 제가 읽었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현대 철학이나 현대 과학 혹은 현대 예술, 특히 현대 예술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런 것들하고 이 불교 철학하고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과 크로스되는 부분 그러면서도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상보할 수 있는 부분 혹은 또 이렇게 상보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펼쳐갈까 합니다. 뭐 앞에 이렇게 서설이 길어져 버렸는데 일단 오늘은 제일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첫 주제로 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기 내지 연기법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지요. 연기법이 연기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연하여 일어남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뭐 인연이라는 말 할 때 저 연자가 들어가죠. 보통은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을 뜻하고 연은 간접적인 원인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에 대해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그 연기적 조건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그런 말을 번역할 때는 dependent condition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의존되어 있는 조건, 이러이러한 사태가 의존하고 있는 조건 이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도 그것이 의존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런 의존해 있는 그 디펜던트한 그 컨디션 그런 거랑 무관하게 뭐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거 불변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아도 없고 뭐 이렇게 브라만이라고 부르는 그 우주의 실체 같은 것도 없고 모든 종류의 불변의 실체 같은 건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연기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는 이런 종류의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뭐 이제 아함경에서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 철학의 역사를 안다고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이렇게 독특한 사고고 굉장히 다른 종류의 사고 방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서양에서 철학자들은 뭘 찾습니까? 진리를 추구하지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술가들은 미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도덕가들은 이제 선을 추구하고 진선미, 옛날 미인대회 할 때도 이렇게 추구하던 그런 종류의 가치가 진선미 아닙니까? 철학자들이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그 진리라는 건 도대체 무언가? 어떤 조건에도 변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이제 그 보통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확고한 것. 그래서 어떤 의심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게 이제 진리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건 당연히 변하지 않는 것, 어떤 조건에도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고 그 어떤 조건에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세상 만사를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는 게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게 이제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도 안 변하는 그 불변의 실체로 변하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종류의 태도, 이런 게 이제 이 형이상학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특히 이제 플라톤 이래 이 서양에서 이렇게 철학의 주류를 형성을 해왔고, 사실 이런 종류의 사고 방식은 철학에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연과학의 경우에도 어떤 조건에도 변하지 않는 법칙, 불변의 법칙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 법칙이 뭐 뉴턴 역학에서는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방정식으로 요약되고 상대성이라서 어떤 방정식으로 요약되는데 이런 게 서로 이렇게 상충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하지 못했는데 이걸 통합하려고 대통합 이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것들을 이 양자역학의 조그만 미시적인 세계하고 우리가 사는 이 통상적인 세계, 그 다음에 그 이 우주와 같은 거대한 세계, 이걸 하나로 묶어주는 단일한 법칙을 찾으려는 시도, 이것도 정확하게 불변하는 어떤 하나의 법칙을 찾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형이상학이라고 형이상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은 과학에 반대되는 거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일정한 사고방식입니다. 어디에서나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는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인 셈이지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바이올린, 피아노, 플룻, 대금, 거문곡 다 다른 물건들이지요. 근데 이렇게 있었을 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악기라고 부르지요. 이런 식으로 공통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이 각각의 이름들 다 있고 얼굴도 다 다르지만 하나로 묶어서 인간, 사람, 인간 이런 식으로 부르려고 하고 개, 고양이 같이 섞어가지고서 동물 이런 식으로 부르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식물과 다른 불변의 속성 같은 걸 부여하려고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생물학적 분류학에서도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는 뭐 이렇게 지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지금의 저하고 5살 때 저하고 1살 때 저하고 혹은 20년 전에 저하고 사진 놓고 보면은 아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 이렇게 하면서 다 하나의 나라는 이 나라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른 모습들인데 여기에 공통된 것은 나라는 특징이 있다. 이게 나라는 게 이제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다라고 할 때 이게 그 아트만 혹은 이제 그 자아라고 부르는 실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실체를 찾으려는 시도는 우리들이 자연스러운 행동 속에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형이상학이라는 태도로까지 이어진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태도에 대해서 반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문하는가? 어떻게 질문하는가? 자, 제가 이 어깨 위에 뭐 하나 물건을 얹었습니다. 보이십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위에? 이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여러분이 마음이 맑아지면 이런 것도 보입니다. 이 눈에 장막이가 있으면 안 보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보이시잖아요. 예,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활로 긁어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음악이 나오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 방송 중단되고 여러분은 제발 그만 이렇게 하실 겁니다.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납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펼 줄 모르기 때문에. 반면에 사라장 같은 사람이 정경화나 사라장이 어깨 위에서 이렇게 했을 때 아주 멋진 음악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악기임에 틀림없지만 제 어깨와 바이올린이 만났을 때 이 바이올린을 악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동네 카페에 이렇게 가보시면 카페에 종종 그 장식한다고 하면서 카페 바이올린 뭐 이런 것들 막 걸어놓은 그런 데 보셨죠? 그건 악기인가요? 장식품이죠. 그 백남준이라는 아티스트 아시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은 언젠가 이렇게 바이올린에다가 이렇게 그 끈을 하나 묶어가지고 개 끌듯이 이렇게 끌고서 뉴욕 시내를 3시간 넘게 끌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백남준 손에 붙들려 가지고서 3시간 동안 뉴욕 길바닥을 끌려다닌 이 물건은 악기일까요? 같은 바이올린도 이걸 악기라고 우리는 정말 이게 다 악기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정말 악기인가를 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라장이나 정경화 어깨 위에 올라간 것만 악기예요. 여기 올라와도 이건 악기가 아니라고. 고문기계예요. 제가 한 5분 계속 이러면 여러분들 참고 도망가실 거라고. 그랬을 때 정말 이것을 하나라고 똑같은 악기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정말 부적당한 생각인 거죠.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악기가 어떤 조건과 만나는가, 어떤 어깨와 만나는가, 누구 손과 만나는가에 따라서
누구 손과 만나는가에 따라서 악기도 됐다가 개같이 끌려다니는 물건이 되기도 했다가 장식품이 되기도 했다가 고문기계도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연기적으로 사고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똑같은 바이올린도 어떤 조건 위에 어떤 조건과 만나는가에 따라서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그 바이올린들의 공통된 악기라는 본성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불변의 본성 같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나중에 이제 공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 제가 아까 이제 여러 사람의 여러 연대 여러 나이대 그 사진을 얘기를 했는데 그 사진을 쭉 모아서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사진하고 섞어 가지고서 여러분 드리고서 그 똑같은 사람 골라보세요라고 저 안 보여주고서 이 중에 똑같은 사람 골라보세요. 골라낼 수 있을까요? 못 골라내요. 자기가 골라도 못 골라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주민증 카드 이 서양 말로는 아이덴티티 카드라고 그러거든요. 아이덴티티는 동일성이라는 뜻이에요. 정체성이라고 번역도 되지만 이 사진의 인물이 이 인물이 여기 있는 증서에 있는 인물과 동일한 인물임을 증명해 주는 카드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민증 한번 이렇게 지금 펴서 보시죠. 자기 얼굴이라는 느낌 잘 안 들죠. 그래서 남들한테 잘 안 보여주시잖아. 그죠? 너무 생소해. 이게 나야? 거꾸로 이게 나인가를 반문하게 하는 증서지 이게 어디 동일성을 확증해 주는 증서예요. 그런 점에서 아이덴티티 카드는 사실은 아이덴티티가 없음을 보여주는 카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생물학적 연속성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나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생물학적 연속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내 손이 계속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나중에 보면 쭈글쭈글해져 있습니다. 5살 때 손하고 65세 때의 손하고는 같은 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생멸을 반복하고 있어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나면은 우리 몸에 뼈에 있는 세포도 다 바뀐다고 그래요. 뼈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죽고 새게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 전에 여러분하고 지금의 여러분은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세포가 다 달라져 있습니다. 이 절에서 왜 100일 기도를 하라고 하는가? 이 세포들도 기억을 하거든요. 어떤 기도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이렇게 절을 하거나 하면서 이렇게 달라진 게 몸에 배려고 하면은 그 이전 상태에 있던 세포들이 다 사라지고 죽고 이 기도하고 절하는 이 상태가 기억하고 있는 얘들 몸이 다 바뀌어야만 제대로 바뀌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안 바뀌는 거예요. 해도 우리 습관이라는 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 말이 뜻하는 것도 그거죠. 우리의 신체가 갖는 생물학적 동일성 같은 것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달라져 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세포들 사이에서는 계속 물질이 오가고 그 사이에 이제 교신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뭘 먹었을 때 막 또 이렇게 달라지고 한순간 한순간 끊임없이 달라져 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생물학적 동일성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아라고 말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가정 같은 것들 굉장히 그걸 이렇게 현실하고 이제 다른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무상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서 동일한 실체가 있을 거다라는 가정은 굉장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보고서 쉽게 판단한 철학적인 판단이 아니고 그냥 자연적인 습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들을 심오하다라고 착각하면서 만들어낸 이런 종류의 허상 같은 겁니다. 심지어 안 변하는 것도 조건에 따라서 아주 다른 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타고난 신분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뭔 헛소리야 이러죠. 조선시대 같았으면. 맞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자식으로 태우면 농사 지어야 되는 거고 양반 자제로 태어나면 저기에서 과거를 봐야 되는 거지.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놈이 과거 보겠다 그러면 정신 차려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농민의 아들이 태어나서 고시 보는 거 그게 무슨 문제? 당연히 할 만한 거지.
이 조건이 따라지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문장도 타당성이 달라지는데 이 보르헤스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호르헤 보르헤스라고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소설가인데 이 양반은 이제 노벨 다들 이렇게 최고라고 얘기할 때 노벨상 얘기를 하지만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보르헤스한테 노벨상을 안 줬다는 게 노벨상이 얼마나 엉터리상인가를 증명하는 증거다라고 사람들이 거꾸로 얘기할 정도로 노벨상보다 차라리 더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소설도 굉장히 특이한 소설을 씁니다. 근데 이 양반이 쓴 소설 중에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어떤 거냐면은 20세기 초에 있는 피에르 메나르라고 하는 어떤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기록인 것처럼 이렇게 소설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20세기에 태어난 이 작가인 피에르 메나르는 돈키호테를 막 연구하다가 이 진짜 세르반테스 같은 글을 쓰겠다고 하면서 이제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은 이 사람은 20세기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세르반테스는 16세기 말에 이 스페인 작가잖아. 그러니까 진짜 세르반테스처럼 쓰려고 그러면은 스페인어를 써야 되는데 그것도 16세기 고어로 써야 되는 거지. 우리로 치면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아 뭐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투로 쓰는 거지. 일본 사람이 20세기 일본 작가가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아 이런 그 16세기 그 조선어로 이렇게 그걸 연구해 가지고 글을 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장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문장이 이제 진리의 어머니는 시간의 적이고 사건들의 저장고이고 과거의 목격자이고 현재에 대한 표본이며 충고자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담가인 역사이다라고 이렇게 멋진 문장을 썼어요. 근데 이와 똑같은 문장이 이 쉼표 하나도 안 다르고 똑같은 문장이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에 보면 나와요. 저도 이렇게 읽어서 찾았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보르헤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어느 상으로는 한자도 다른 게 없이 똑같다. 그러나 피에르 메나르의 것은 전자보다 거의 무한할 정도로 풍요롭다라고 하면서 세르반테스가 썼던 돈키호테에서는 막 폄하를 하고서 아주 그 당시에 통념에 찌든 이게 평범한 생각이라고 막 비판하면서 피에르 메나르 이 생각에는 20세기 어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막 찬탄을 해놨어. 소설을 읽다 보면 황당합니다. 저만 하도 안 다른 똑같은 문장을 어떻게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를 해놨을까. 근데 정말로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안 달라지는 것처럼 똑같은 문장이 안 다른 거죠. 우리 몸의 동일성보다 더 강한 동일성을 갖고 있어. 그런데 하나는 16세기 스페인 사람이 자기가 익숙한 그 당시 스페인어로 쓴 문장이고 또 하나는 20세기 프랑스 사람이 16세기 스페인 외국어의 고어를 연구해서 쓴 거니까 이게 똑같이 썼을 리가 없죠. 똑같은 문장이 나왔지만 이 사람은 굉장한 노력을 들여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16세기엔 당연히 아까 이제 그 사람들은 타고난 신분에 따라 뭐 이런 얘기 16세기에 그런 얘기 쓰는 거는 자연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그런 얘기 쓰면 또라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지금 당연시되는 걸 그 당시에 썼으면 아주 또 다른 얘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문장조차도 연기적 조건, 그것이 연하여 있는 조건, 기대어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에 따라서 아주 다른 의미를 갖고 아주 다른 가치를 갖는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었던 셈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연기적 조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실제 문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점에서 이 연기적 사고는 사실은 본성, 이 불변의 본성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랑 굉장히 상치되는데 우리가 불변의 본성을 찾는 습관들은 너무나 오래돼서 인간 자신을 정의할 때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동물이라고 그러죠?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 사실 이 말을 전 믿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도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전제는 다른 동물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종차라고 그러거든요. 인간이란 종을 다른 동물과 구별해주는 차이가 생각하는 동물은 똑같은 거고, 그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거거든요. 다른 동물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튼이 쓴 그 동물기라는 책 이렇게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 나오는 유명한 늑대 얘기하시죠. 로보. 그 로보라는 이름을 가진 늑대입니다. 이 시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동물들을 잘 다룬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이제 우리 난감한 늑대가 하나 있는데 얘 좀 잡아달라고 해서 이제 클릭합니다.
갔는데 이제 그 이렇게 소문을 듣고 이렇게 멀리서 관찰을 해보니까 굉장히 큰 늑대예요. 이렇게 이 흰빛 그 아주 이렇게 확 멋진 털을 가진 굉장히 멋있는 늑대야. 근데 얘가 얼마나 이렇게 이 똑똑 머리가 좋은지 덫을 놓으면은 덫에 와서 오줌 깔겨버리고 덫 툭 쳐가지고 망가뜨려버리고 뭐 독약을 넣으면 다 까발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로보만 안 잡히는 게 아니고 로보의 동료들이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워낙에 얘가 똑똑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얘 좀 잡아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이 사람이 이제 그 가가지고서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로보라는 놈 옆에 레베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그 이 짝지가 있었던 거예요. 암늑대가. 그러니까 이 여편이죠. 그죠? 아내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레베카를 이렇게 겨냥을 해가지고 이제 이 시튼이 이제 덫을 놔가지고서 그 레베카를 생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레베카를 놓고 그 옆에 덫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로보라는 늑대가 3일 밤낮을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울더래요. 그 다음에 3일 밤낮 지난 다음에 그냥 걸어 들어와서 레베카 옆에 가서 덫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기 이렇게 다 아는 겁니다. 저게 덫이라는 것도 알고, 응? 저기 들어가면 내가 죽을 거라는 것도 다 아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짝이 저기 있는데 저걸 버려두고서 그냥 말 것인가 3일을 울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간 겁니다. 근데 저 그거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위대한 인간사에서는 위대한 영웅들, 그게 글리 들어가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일이고, 사랑 좋아하시니까 사랑에 목숨을 건다라는 말은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럴 자신 없습니다. 근데 이런 로보의 행동을 생각 없이 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앵간한 인간들보다 아주 고귀한 이 심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고, 이 로보의 경우에는 진짜 영웅적인 숭고미까지 느껴지는 이런 동물인데 어떻게 생각 없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거는 전혀 사실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실화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이 늑대 잡은 걸 대단히 이렇게 후회하는 듯한 어조로 쓰여져 있어요. 자기가 봐도 그러니까 숭고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딱 그 밑에 그냥 내가 잡기는 했지만 참 못할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이제 이런 식의 본성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늑대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 동물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못하게 됩니다. 연기적 사고랑 다르게 본성적 사고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만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다 아시잖아요. 개라도 키워보신 분들은 개도 생각이 있고 심지어 정신병도 걸린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왜 생각을 못 하겠어요? 언어도 사용을 해요. 다들 그 동물들도. 근데 이런 사고를 이런 종류의 사고 방식은 대단히 무서운 결과를 빚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16세기에 이제 그렇게 그 유럽에서 르네상스 시대죠. 인본주의 시대라고 휴머니즘의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에 거의 이름에 걸맞는 논쟁이 하나 대논쟁이 벌어집니다. 저희 그 아메리카 내륙에서 발견한 이 인디언들이 인간인가 아닌가를 두고서 이제 일대 논쟁이 벌어집니다. 똑같이 생겼으나 뻘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휴머니스트들 라스 카사스라는 그 신부가 이제 제일 먼저 그런 얘기를 주장을 했었는데, 인디언도 인간인데 어쩜 이렇게 가가지고서 못 살게 굴고 노예로 부려먹고 착취하고 죽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민주의자 대부분은 인디언이 인간이라고? 뭔 자자 같은 저기 하는 소리야, 개 짖는 소리야? 어? 그러니까 얘들이 무슨 인간이야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논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인디언이 인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건 대단히 이렇게 인디언들한테는 치명적인 논쟁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인간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 계속 노예로 부려도 되고 노예 사냥을 해도 되는 겁니다. 살벌한 논쟁인 겁니다. 근데 그 논쟁을 한참 벌일 때 어떤 휴머니스트도 흑인이 인간일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흑인은 동물임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흑인들을 오랫동안 노예로 이렇게 부려먹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이라면 완전히 바보 같은 소리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그죠? 흑인들 인간이죠.
근데 그래서 거꾸로 그런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같은 흑인이지만 어떤 관계 속에 어떤 연기적 조건 속에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200년 전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태어난 흑인이라면 볼 것도 없이 흑인 노예가 되어서 살았을 겁니다. 지금이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연기적 조건에 따라서 어떤 조건인가에 따라서 같은 흑인도 노예가 되기도 하고 노예가 아닌 거 되기도 하는 거죠. 본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은 노예는 노예적 본성, 동물이라는 노예적 본성 때문에 노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노예가 되도록 만든 건 동물적 본성이 아니고 이 연기적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기적 조건이 사실은 우리가 본성이라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 연기라는 개념하고 이제 업이라는 개념을 좀 이렇게 저는 대비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업 하면은 벌써 자업자득 떠오르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어떤 죄를 뜻하는 것처럼 떠올리는데 원래 업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카르마 내지 카르만이라고 하는 말 번역어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 같은 거를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걸 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향을 갖습니다. 하려고 하는 걸 계속 하려고 하잖아. 여러분은 그래서 이렇게 안 먹던 음식 잘 안 드시잖아. 먹을 때도 먹던 것만 되게 내가 이렇게 익숙한 음식이나 먹으려고 그러지 산초 잔뜩 들어가고 고수 들어가고 이러면 이러면서 잘 안 이게 이제 업의 작용이에요. 이런 게 자업자득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 자업자득은 원래 이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죄책감을 얘기하는 이 도덕주의적 개념이 아니었던 거였는데 어쨌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악담을 하면 저쪽에서 악담이 돌아오고 이게 이제 자업자득. 이것도 맞거든요. 자신이 행한 바를 저쪽에서 다시 되돌아오니까 자신이 계속 욕하며 살면 계속 욕먹고 산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자업자득이 된 건데 사실은 그 부처님도 업이 있지요. 업이기를 중단하는 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걸 행하기 위해서는 의지와 욕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있는 겁니다. 근데 의지와 욕망을 하나로 쭉 이렇게 관성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밀고 가는 힘, 동일성을 유지하는 힘이 바로 업이에요. 그래서 업은 업종자라고는 말로 이렇게 다시 쓰기도 해요. 동일성을 야기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카스트 제도 같은 게 이제 정당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이 천민으로 사는 건 그 전생에 그렇게 그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야. 지금 열심히 살면 다음 생에선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생을 열심히 살아. 사실은 이게 이 본성의 논리랑은 다르지만 지금 생을 그대로 하던 거 주어진 걸 열심히 살아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 뭐 예전에 신부제도 당시 하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 업이라는 개념이 불교적 개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 인도의 전통적인 개념입니다. 인도의 전통적인 개념인데 이렇게 되면 인생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또 그게 정해진 걸 가니까 계속 정해진 않고 틀 안에 계속 갇혀 살게 됩니다. 근데 연기라는 개념은 사실 이 개념과 비교해 보면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동일한 업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이 어떤 연기적 조건에 처하는가에 따라서 아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인연 조건과 만나는지 혹은 어떤 인연 조건, 어떤 그 연기적 조건들 속에서 내가 살려고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삶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연기라는 개념은 그래서 거꾸로 인과와 결부된 개념이지만 결정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운명론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아주 다른 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이 깨달음을 얻고 승단을 만들었을 때 거기 이제 그렇게 출가자들을 받을 때 원래 아무나 출가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천민은 그 브라만들이나 출가를 하는 거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아무나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그 살인자로 악명 높던 앙굴라말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까지도 다 받아주고 여성들도 출가자로 받아주지요. 그 다른 종교들에서 여성들이 사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또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그렇게 승려가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여성 본성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연기적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것 속에서 신분이나 성이나 이런 차별 같은 것들을 이런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진 관념 속에서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연기법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는 지금 현대적인 조건에서 신분 없는 삶 이런 거하고도 사실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얘기인 셈인데 어쨌든 핵심적인 것은
이 어떤 동일성을 유지하는 거, 불변의 실체 형태로든 하든 아니면은 이렇게 똑같은 문장이든 아니면 생물학적 이 자연적 자연성이든 이런 아니면 업의 힘이든 동일성을 유지하려고 하려는 이런 것들과는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조건에 따라 어떤 것도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사고 방식, 이게 이제 그 연기법이고, 사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사고였던 건데, 그 혁명적인 사고가 이렇게 사고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직도 충분히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납득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강조하려고 해봤습니다.